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갈 겁니다. 자, 시험이 다가오시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으셔서 아마 긴장이 많이 되시고, 또 이제 저도 학원에서 이제 뭐 경기도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데 점점 이제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한 달 이제 짧게는 그죠? 경북 같은 지금 경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Q&A 주시는 것들 중에도 지금 저희가 경북이 갑자기 시험이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지금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 커리큘럼하고 조금 다른 진도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 하지를 못하게 되고, 또 그 친구들도 지금 이제 이 모의고사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자,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를 올려드리면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구성은 앞에 문제가 20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문제에 따른 보충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답안이 있어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영상을 봐야지만 답을 한다고 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본인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답안을 같이 실어 드리니까요. 이 답안지를 보고 채점하셔서 의심이 되거나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자기가 틀린 부분에 맞춰서 영상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시간을 조금 세이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커리큘럼을 쭉 진행해 보다 보니까 제가 첫 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한 부분이나 깨달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듣지 않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필요한 부분들만 단과로 수강하시다 보니까 저의 교재가 없으신 분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 때 단원별을 풀 때도 책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안 해드렸잖아요. 문제에 따른 간단하게 얘가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어. 그런 부분에 문의가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문제를 20문제 가지고 왔고 보충 자료를 저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토픽이 나오잖아요. 문제에다 토픽이 나오는 거에 따라 보충 자료가 있으니까 요 자료에 맞게 요거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수준, 공부 수준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지금 2회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이제 좀 뒤쪽에 가서는 조금 더 많은 그 회차를 늘리던지 이제 또 피드백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또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Q&A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듣기 전에 무조건 풀어보시는 거 아시죠? 그죠? 항상 뭐 언제든 풀어보고 싶은 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이제 1회 모의고사는요. 2015년도부터 17년도 사이에 경기도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경북이라던가 교육청이라던가 충남, 충북 이런 아주 간단하게만 있어서요. 거기에 있는 주제에 맞게 제가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신 것도 있고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응용하기도 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과 관련된 세균의 생육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제2 주제였던 챕터 2였던 식품과 미생물에서 나왔던 파트예요. 그죠? 자,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 크게 앞에 미생물의 특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공격해야 되거나 우리가 지금 주로 인지해야 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왜 세균이 위생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변질 파트에 들어가면 변질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변질을 일으키는 균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균 소독할 것인가. 그래서 물리적 살균 소독법, 화학적 살균 소독법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면서도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위생을 자꾸 읽다 보면 이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설명할 수, 이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이렇게 할 만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 게 돼 있어요. 자기 거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먹여주는 밥이잖아요. 먹여주는 밥을 먹어서 내가 소화 흡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늘 한 번씩 또 항상 큰 숲을 바라보는 걸로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세균이잖아요.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중성 pH보다 pH 5.0 부근의 산성 조건에서 빠른 생육 속도를 나타낸다. 틀렸습니다. 그쵸? 자, pH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옆에 왼쪽에는 모의고사 두고요. 문제 두고 오른쪽에는 보충자료 옆으로 출력해서 두세요. 자, 우리가 지금 세균의 생육 특성을 볼 때 책의 순서대로 보면은 세균이 좋아하는 식품, 그죠? 단백질 식품 같은 식품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pH와 관련되어서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 그죠? 대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네 번째는 온도. 그래서 저온균부터 고온균까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 그 다음에 5번째는 산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의 개념까지 호기적이냐, 혐기적이냐, 통성 혐기적이냐 이런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산화 환원전이 응용까지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죠? 수분과 관련된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증식 조건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에 보기는 pH와 관련돼 있잖아요. 자, 세균의 pH는 최적 pH가 pH 6.8에서 7.2. 약 중성에서 약 알칼리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세균이 싫어하는 pH가 있죠. 자, pH 4.6 이하, 그죠? 4.5 미만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식품을 살균한다거나 보존한다거나 이런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곰팡이의 경우에는 pH가 3에서 5 사이가 최적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되게 싫어하는 영역에서 곰팡이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곰팡이만 잘 자라나? 효모도 잘 자라요. 그죠? 둘이 같이 비슷한 곳에서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문에서처럼 5.0 부분의 산성 부분에 산성이 잘 자란다? 틀립니다. 그렇죠? 세균은 중성이나 약 알칼리에서 잘 자란다. 2번, 고온균은 세포막의 지방산 조성이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이 유지된다. 자, 틀렸죠? 자, 어느 부분이 틀렸냐? 불포화 지방산이 틀렸습니다. 포화 지방산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생육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분류표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세균 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부분 중온균입니다. 중온균이기 때문에 중온균을 보시면 자연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중온균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친구들 말고요. 더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저온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고온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온균부터 보시면요. 저온균은 뭐예요? 온도가 낮은 곳에도 잘 산다는 거, 되게 추운데 막 물속에서도 잘 산다는 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세포막의 지방산 조성이 누가 많다?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자, 저온에서도 세포막의 유동성이 유지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세포막의 조성이 세포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딱딱해지면 죽겠죠. 딱딱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딱딱해지지 않아야 돼요. 어떤 온도에서도. 그럼 중온균인 친구들은 왜 저온에서 못 자라? 딱딱해지니까. 고온에서 왜 못 자라? 딱딱해지니까. 딱딱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고온균에서 뭐 예를 들어 효소라든가 구성 요소들이 불활성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면 고온균이나 저온균, 즉 각각의 극한의 온도에서 자랄 수 있는 건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균은요, 세포막의 조성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융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죠? 융점이 낮아져서 세포막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온균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슈도모나스죠. 그래서 자다가도 내가 저온균 누구야? 그러면 슈도모나스. 여신이야. 뭐 이런 거 막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슈도모나스 한번 보고 가면요.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과 유지 분해력 가지고 있습니다. 저온균들은 낮은 온도에서 식품의 부패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는 어패류의 우점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슈도모나스 유지 분해력 가지고 있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유지 분해력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한 적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두고요. 그럼 고온균을 보시면요. 고온균은요, 효소나 단백질 이런 애들이요, 가지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열에 좀 강한 친구예요. 저항성이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은 뭐예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에요. 단백질을 만드는 곳. 그래서 이 리보솜 굉장히 중요하죠. 만들지 못하면 여기가 불활성화되면 더 이상 생육할 수 없으니까 이런 리보솜 같은 것들이 다 내열성이 높아요. 그리고 세포막의 지질은 녹는 점이 높은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요. 높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이 유지됩니다. 제가 저희가 지금 이제 강의가 벌써 기본 이론 했지, 심화 이론 했지, 그 다음에 기출일지, 그 단원별 문제풀이일지, 그러니까 각각에서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자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고온균은요, 누가 높다?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열에 대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 3번, 유리수는 식품의 영양성분과 결합하여 미생물의 생육과 대사에 이용될 수 없다.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유리수가 누구예요? 자유수입니다. 유리수, 자유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물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생물이 이용하는 물은 누구다? 자유수 또는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결합수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내용을 좀 실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자유수와 결합수를 비교해 놓은 표예요. 보시면 자유수는 식품 중에서 자유로이 운동할 수 있는 물이고요. 결합수는 식품 성분에 결합되어 있는 물이에요. 식품 안에 단백질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 있잖아요. 걔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했을 때도 자유로운 애들을 이용할 수 있지, 결합되어 있는 아이들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없어요. 자, 극성이, 자유수 보세요. 극성이 크기 때문에 용질에 대한 용매로 작용, 자, 건조시키면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면 날아가는 물 있잖아. 걔들은 다 자유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건조해서 뭐 분말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막 말린 과일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과일을 말리잖아요. 그럼 물이 빠지잖아요. 걔들 다 누구다고? 자유수라고. 0도씨 이하로 얼리면 얼는 물.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얼는 것들은 자유수라는 거예요. 식품 성분과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로운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 가능 별표 하나. 자, 그리고 화학 반응에도 관여할 수 있어요. 자, 결합수를 보시면요. 우선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녹는 물로 용매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0도 이상에서도 건조가 어렵다는 얘기는 100도 이상으로 끓여도 건조되지 않아요. 물의 특성과 완전 달라요.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 0도씨 이하, 특히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내려도요, 얘는 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 결합수의 특징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세균의 포자를 연구할 때 세균의 포자 되게 다르잖아요. 영양세포랑 결합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균의 포자는. 그래서 끓여도 끓지가 않고 얼려도 잘 얼지가 않고. 자, 식품 성분의 침전, 점도, 확산 등이 일어날 때 함께 이동한다. 혼자 이동하지 않아요. 꽉 결합되어 있잖아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움직일 때 물도 같이 움직여요. 자,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이 불가능해요. 이용할 수 없고요.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 있잖아요. 두부, 만두 먹을 때 다 해봤잖아요. 두부 꽉 짜면 물 쭉 나오잖아요. 그건 자유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품 성분에도 이렇게 압착한다고 이렇게 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누가? 결합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물이에요.
자, 식품 속에 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물이 모든 미생물의 성장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이 다른 성분들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미생물은 세포망을 통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결합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런 성장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가나다로 나와 있죠. 자, 가를 보시면 당이나 염분 같은 용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용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그 계를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어요. 얼음으로 결정화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물이 결정화 또는 수화된 상태로 존재할 때 가나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도 미생물이 본인의 성장에 수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산소가 존재하여도 산화환원 전이가 충분히 낮으면 혐기성 균의 생육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의 개념에서는 산소가 있으면 잘 자라. 호기적이네. 산소가 있는데 못 자라. 아, 혐기적이네. 있으나 없으나 잘 자라. 통성 혐기성이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산화환원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의 수분 함량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수분 활성도다. 이런 것처럼 식품에서 산소의 영양, 산소에 관련된 것을 그 요인으로 보는 부분보다 그냥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보기처럼 분명히 산소가 존재하지만 산화환원 전이차가 낮게 되면 혐기적인 균이 자란다는 거. 이건 산소의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전이차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만 보세요. 산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자수용체가 있으면 호기성 균이 어느 정도 생육이 가능하고 산소가 존재하여도 주위의 환경이 산화환원 전이차가 충분히 낮으며 혐기성 균의 생육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산화환원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시면 산화는 뭐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화학을 잘하시니까 이런 거는 제가 뭐 설명하기에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학 선생님이 훨씬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세균이 생육 가능한 산화환원 전이의 범위를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호기성균은 양의 전이차를 가지고 있네요. 양의 전이차니까 산화 조건이죠. 산화 조건. 전자를 잃은 상황이니까 산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통성 혐기성 같은 경우는 없어도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걸쳐져 있고요. 혐기성균 같은 경우는 음의 전이차, 그죠? 환원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되게 오래오래 풀었는데,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부터 우리 좀 익숙한 친구 나옵니다. 자, 2번에 살모넬라 식중독 나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자주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우리가 감염병이면 감염병, 살모넬라면 식중독이면 식중독에 1번에 나오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독소용 중에도 포도상구균 자주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곰팡이독에서도 아플라톡신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메인에 있는 친구들은 꼭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살모넬라 식중독 자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인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되게 많고 실제로 혈청형에 따라서 약 2,000여 종이 있다고 했죠. 대부분 병원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요주의 인물들을 좀 살펴봅시다. 1번, 자,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살모넬라 콜레라 수스, 살모넬라 톰슨, 인펀티스, 그 다음에 더비같이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애들만 리스트 해놓은 거지 더 많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균들은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원인 균들 구분해두기. 자, 살모넬라 식중독은 우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랩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장내세균과 그람 음성, 무화포 간균, 호기성 또는 혐기성, 통성 혐기성, 그 다음에 주모성 편모. 그죠? 자, 요렇게 각각의 이 형태학적인 특성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왜 단독 문제가 나오면 단독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4개나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균주에 대한 이런 형태학적 특성, 그다음에 생화학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유당을 분해하니?
그 다음에 혈액 배지에서 혈액 용혈능이 있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학적인 특성, 생화학적인 특성들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두고 정리해두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제가 말하는 걸 한 번 더 다지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육 최적 온도도 스탠다드하게 한 7에서 8 정도, 온도도 약 37도씨에서 좋아하고요. 자, 43도씨까지 생육을 하지만 10도씨 이하에서는 생육하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10도씨 이하로 낮춘다. 여기서 자라지 않는다는 건 다행인 거예요. 왜? 냉장고에 보관, 저온에 넣어놓으면 균이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60도씨에서 20분만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그래서 사멸 조건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친구. 자, 포도당을 발효하고, 그죠? 포도당을 발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우리? 설탕도 발효하고, 유당을 발효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TSI 베이지까지 해가지고, 사면과 그 다음에 고충부에 대한 내용들 했었죠. 자, 그래서 발효능 보시면 포도당 발효하고 설탕 또는 서당이라고 어디 교재에 나오잖아요. 서당이 설탕이에요. 설탕 이름 몇 개 있어요. 서당도 있고요. 자당이라고 해도 설탕이고요. 설탕은 설탕. 영어로 하면 수크로스. 이렇게 4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자,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 음성입니다. 장내 세균인 경우에 음성인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각각의 균마다 카탈레이즈라던가 옥시데이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거기 되어 있는 애들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왜? 기출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균과 구별점이 있어요. 우선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요. 그죠? 대장균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당을 분해해서 삼각가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고요. 자, 트립토판으로부터 인도를 생성하지 못하고 누구를 생성한다? 황화수소를 생성한다. 물, 토양, 곤충, 동물의 분변, 생고기, 가금류, 해산물 등에 널리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양이라든가 수중에서 오래 생존한다. 그래서 외계 저항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염 경로를 보시면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식품을 내가 먹었다는 거여서 오염된 식품을 내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식중독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보시면 이제 이 살모넬라 균은 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축이 살모넬라 균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설물이라던가 또 배설물뿐만 아니라 그 가축으로부터 얻는 식육이라던가 우유 있잖아요. 그죠? 젖이라던가 그 다음에 달걀같이 이렇게 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모넬라가 부착돼서 배출되는 거 보시면 우리 식육 부분 또는 가금류 부분, 이제 닭과 관련돼서 살모넬라 많이 언급이 되고 또 달걀과 관련해서 또 많이 언급이 되죠. 자,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도 균이 배설되기 때문에 그 균이 묻어있는 식품을 먹었다거나 이렇게 그런 경로로 들어올 수 있고요. 쥐, 파리, 바퀴 이 모든 아이들이 다 매개로 들어가 있죠. 살모넬라. 자, 이렇게 관련돼 있고요. 자, 원인 식품 보시면 다른 식품에 비해서 식육, 특히 가금류, 그죠? 발이 2개인 친구들이 가금육이에요. 돼지, 소 이런 애들 발 4개잖아요. 근데 닭오리 이런 애들 보면 발이 2개잖아요. 이런 애들을 가금육이라고 해요. 자, 식육이나 달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원인 식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살모넬라가 되게 많이 기출을 돼가지고 기출한 사람도 너무 흔하게 식육, 어패류 이렇게 하면 살모넬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기들을 냈어요. 자, 그래서 어패류, 어유견 제품, 불고기 나온 적 있고 샐러드도 나오고 마요네즈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우유, 유제품, 토마토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고추. 마요네즈는 왜 관련이 있었죠? 마요네즈를 만들 때 식초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유지. 식초는 물을 대변하고 있고 식물성 유지는 기름을 대변하고 있죠.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도 안 섞여지지만 거기에 달걀 노른자를 탁 집어넣으면 달걀 노른자 속에 인지질, 그죠? 대표적으로 레시친 같은 이런 인지질이 있어서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마요네즈의 형태로 식품을 먹게 되는데 이 달걀 노른자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서, 그죠? 이번에 우리가 살모넬라 식중독이 크게 2,000명 가까이 일어났죠. 작년에 18년도에. 그랬을 때도 그 초코 케이크 속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달걀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살모넬라가 많이 나오는 건 이유 중에 뭐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숙을 좋아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완숙을 해서 먹는 거, 반숙을 해서 먹는 거 좋아해서 여기 이렇게 둥근 애가 떴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이름도 있어요. 뭐 써니사이드 막 이런 식으로 달걀 노른자가 예쁘게. 그래서 저도 결혼 처음에 저는 반숙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신랑이 반숙을 좋아해서 반숙을 해달라고 저희 요청을 했거든요. 깨져가지고 실망하는 신랑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여기를 완전히 익혀 먹냐, 아예 날걸로 먹냐, 막 이런 거에 다 이름이 있을 만큼. 그래서 날걸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모넬라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제대로 가열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뒤집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완전히 익혀서 먹거든요. 그러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살모넬라 60도씨에서 20분이잖아. 후라이팬 온도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살짝 몇 초만 지나도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달걀만 제대로 익혀 먹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달걀을 세척해서 유통하는 게 의무예요. 우리나라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네 슈퍼 가면 이렇게 막 달걀이 똥 묻어 있는 거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는 의무예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자, 말이 길었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시면 균 증식 온도인 10에서 43도에서만 독소를 생성한다. 자, 살모넬라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독소를 만들지 않아요. 자, 1번 틀렸고 2번 다른 식품에 비해 식육이나 달걀에 자주 발생한다. 맞습니다. 3번 상온에서 수일밖에 생존하지 못한다. 아니라고 했죠. 방금 외계에서 생존력이 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상온에서 수일밖에 생존하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친구인데 누구예요? 캠필로박터죠.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캠필로박터 우리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요. 상온에서 오래 살지 못하죠. 왜? 미호기성이니까. 자, 재준이의 보기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4번 보시면 포도당 및 서당을 발효하고 유당을 비발효한다. 자, 서당은 비발효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보고독 성분인 테트로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보고독 성분도 잠깐 보고 옵시다. 자, 보고독을 앞에 막 서론 다 넘어가고 우선 독성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독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고독, 우리가 보고를 먹고 중독사고 여러가 동물성 자연독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아직도 왜 우리나라 한번 보고를 드시면 보고를 끊기가 힘드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보고를 안 먹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보고독에 중독이 되시면 그 주인공은 테트로톡신입니다. 자, 테트로톡신은 요렇게 C 11개, 수소 17개, 산소 8개, 질소 3개짜리의 구성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헤미아세탈환을 가지고 있는 비단백 독소입니다. 자, 비단백 독소라는 건 뭐예요? 단백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이드로키나졸린 구조를 지니는 분자량 319의 약 염기성 물질입니다. 요즘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글씨가 잠깐씩 암전이 와요. 큰일 났어, 이제. 늙어서.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노안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슬퍼요, 제가 요즘에. 자,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분자량이 얼마라고? 319예요. 그죠? 자, 비단백이에요. 왜? 단백질은 우리가 고분자라는 표현을 하죠. 자, 고분자라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많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 우리 위생학에 나오는 독소 종류들 중에 단순 단백질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막 3만 이종, 2만 5천 이상 막 이래요. 근데 319면 굉장히 작은 크기예요. 그럼 굉장히 안정하겠죠, 얘가. 자, 그래서 열에 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분자량이 319인데요.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약 염기성 물질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헤미아세탈환을 비단백 독소, 분자량 319, 약 염기성 물질. 자, 무색이고요. 그 다음에 무미, 무티, 난용성, 그죠? 수용성도 아니고, 물에 잘 녹는다 틀렸어요. 물에 전혀 안 녹는다도 틀려요. 불용도 아니에요. 지용, 유기용에 잘 녹는다도 틀려요. 다 틀려요. 그냥 잘 안 녹는다.
잘 녹지 않는다. 잘 용해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난용성인 물질. 자, 가열하고 산의 안정이에요. 그런데 알칼리에는 불안정하다. 무슨 말이에요? 분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NaOH에 20분 이내에 무독화되고요. 자, 맹독성 물질입니다. 맹독성의 기준은 얼마예요? 킬로그램당 5mg 이하이면 뭐가? LDO12. 그럼 우리가 맹독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테트로톡신은 얼마죠? 숫자 8.7 마이크로그램당 킬로그램이에요. 뭐가? LDO12.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낮죠. 그래서 이거보다 낮으면 우리가 맹독성이라 표현하고 테트로톡신은 이 정도의 LDO1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DO1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그쵸? 자, 그래서 치사량도 높고요. 자, 중독 증상 및 치료를 보시면 작용 기작을 한번 보세요. 자, 테트로톡신에 중독이 되면 여러 가지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호흡, 결국에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시간까지 버티시면 살고요. 그 이내, 그러니까 2~3시간부터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8시간까지 그분이 버티시면 살고요. 8시간을 못 버티면 8시간 이내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무섭죠.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치사율 60% 가까이 되죠. 자, 작용기작이 마비는 마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마비 중에 증상들이 있잖아요. 기작을 보시면 신경근 접합부에 작용을 하는데, 자, 소듐 이온, 그죠? Na 플러스 이온이 세포 내 유입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내서 자율 운동신경의 흥분 전도를 차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에는 인지질이 양쪽으로 이렇게 빽빽히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도 들어오고 나가고를 다 조절하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여기가 세포 내고 세포 외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나 나갈 수도 없어요. 쉽게. 그래서 인지질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적 투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중간중간에 단백질도 있고요. 굉장히 세포막의 구조들은 이제 복잡한 상태죠.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여기가 이거를 우리가 이온 채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온 채널에 통로가 있고 이 이온 채널로 누가 들어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신경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소듐 이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오냐? TTX, 즉 테트로톡신이요. 와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덩치가 커졌죠.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신경 전달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마비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트로톡신은 우리가 신경마비, 신경독의 증상들 보면 딱 이름이 첫 번째 신경독 하면 콜린에스테라제로 이게 랩처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달라요. 기작이. 그래서 중독 증상 보시면 식후 2~3시간 이내에 입술, 혀끝, 손끝이 저리고 구토, 복통, 두통이 계속되다가 지각마비, 언어장애, 혈압 저하, 호흡 곤란에 의한 시아노시스, 즉 청색증, 파랗게 되는 걸 청색증이라고 하잖아요. 청색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고요. 중독 후 8시간이 경과해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독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은 독성분이 제일 많이 있는 부위가 시험엔 제일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생식선 또는 난소가 가장 많았고 간장, 그죠? 간 또는 간장. 그 다음에 껍질과 내장은요. 뭐 책에 따라서는 또 가르치시는 분에 따라서는 둘을 구분해서 순서 정할 수도 있고요. 비슷해요. 보고독이 독성분 있네. 얘는 껍질이 더 많고 얘는 내장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고 암수에 따라 다르고 근데 얘들이 좀 비슷해서 같은 카테고리에 놓기도 합니다. 마지막 가장 독이 없는 곳은 근육. 그죠? 고기, 살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없어요. 자, 그래서 보고독 문제 풀어보면요. 1번 하이드록시퀴나졸린 구조를 지니는 분자량 319의 약 염기성 물질로 화학식은 이거다. 맞습니다. 무색의 침상 물질로 침상 결정으로 몸이 무취하며 물과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물과 유기용매 다 잘 녹지 않는다. 3번 신경독으로 신경신호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유리를 저해함으로써
자율신경 및 운동신경을 마비시킨다. 자, 우리 신경독과 관련돼서는 이 멘트를 정말 자주 봤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런 기작이 아니에요. 4번, 산성에서 안정하고 알칼리성에서는 불안정하여 4% NaOH 용액의 침지 시 20분이면 가수분해된다.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유기염소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유기염소제는 우리 이제 유기농약 파트에서 나오는 친구죠. 유기염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기화합물에 비해 인체 조직에 더욱 용이하게 흡수 축적되며 체외 배설 속도가 느리다. 맞습니다. 그죠? 체외 배설 속도 느리고요. 분해 속도도 느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근데 무기화합물에 비해 유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DDT, BHC, DDVP, 알드린, 2,4,5-T 등이 있다. 자, 누가 틀렸어요? DDVP죠. 자, DDVP는 유기인제예요. 얘는 염소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염소제입니다. 다 중추신경계 및 조혈기 장애로 인해 헤모글로빈 합성이 저해되어 빈혈이 유발된다. 자, 이 다의 멘트는 많이 본 멘트지만 유기염소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납이죠. 납중독이에요. 납중독. 염소제의 잔류성이 높아. 자, 염소제는요, 잔류성이 매우 높아요. 왜?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쉽게 녹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의 그 유지에 잘 녹아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축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잔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 대용품으로 카바마이트제가 개발되었다. 맞습니다. 얘가 너무 잔류성이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좋지만 DDT 막 이런 잔류 계속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다 사용 금지시키고 기작이 얘처럼 이걸 대용해서 쓸 수 있으나 얘처럼 잔류성이 길지 않은 카바마이트로 이제 대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기염소제 같은 경우는 다에서 보면 조혈기는 아니지만 이 유기염소제도 중추신경계 마비 증상을 동반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법정감염병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법정감염병 연결하는 문제 해봅시다. 자, 법정감염병에는 지금 제가 이제 자료에는 1, 2군만 넣어놨어요. 여러분 1, 2군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군까지는 뭐 1, 2군 아니면 3군이겠죠. 뭐. 근데 뭐 Q열 있고 이러니까 또 4군도 보시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말해도 외우실 분들은 다 외우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 1, 2군 중에 1군도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시험과 멀어져요, 그러면. 자, 1군에서는 6개가 있고요. 2군에서는 12개가 있죠. 1군에서는 6개 누구예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 다음에 A형 간염이 1군이죠. 2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DPT 그래서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에 이 세트로 같이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예방접종하는 친구들 다 들어가 있어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누구예요? 소아마비. B형 간염, 자 A형은 1군, B형은 2군, C형은 3군. 일본 뇌염, 그죠? 일본 뇌염 주사 맞죠? 예방접종. 수두,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까지가 2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 제1군 법정감염병 패스트 틀렸죠? 자, 패스트는 몇 군이에요? 4군이죠, 4군. 옛날에 1군이었어요. 근데 발발을 안 해요, 이제는. 패스트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4군으로 바뀌었어요. 자, 4군입니다. 자, 제2군 법정감염병은 신종인플루엔자다? 아닙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3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3군 법정감염병 쯔쯔가무시 맞습니다. 제4군 법정감염병 렙토스피라 틀렸죠? 자, 렙토스피라는 3군 법정감염병이에요. 자, 6번 식품 섭취 시 감염 가능한 기생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제 기생충을 공부하실 때 가장 메인 첫 번째 챕터에서 첫 번째 부분에 식품에 따른 기생충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식품을
채소랑 그 다음에 어패류, 식육을 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리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시험에도 채소와 관련된 채소에서 검출되지 않는 기생충은 이런 식으로 식품에 따른 기생충 분류가 많이 나와요. 어패류와 관련 없는 기생충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소에서는 6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패류에 8개, 식육에서 6개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프린트 보면은 우리 채소에서는 회충부터 구충. 구충 누구예요? 12지장충이죠. 구충, 동양모양 선충, 요충, 편충, 분선충 이렇게 6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어패류 보시면 우선 앞에 메인에 간흡충, 폐흡충 나와줘야 되죠. 자, 간, 폐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돼? 장 나와야 되잖아요. 장은 누구예요? 요코가와 흡충이 장흡충이라고 했죠. 요코가와 흡충 또는 우리 그 여러 가지 자료 같은 데 보면 장흡충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얘가 이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요코가 흡충 말고도 뭐 광절 12조충, 만손고충, 아니사키스, 이형흡충, 유구각구충 이런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 3, 4, 5, 6, 7, 8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패류. 자, 식육의 경우에도 해볼까요? 식육의 경우에도 고기니까 우선 소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와 관련된 무구조충, 돼지와 관련된 유구조충, 돼지와 관련된 선모충, 돼지와 관련된 톡소플라즈마. 아이고, 육류 4개네요. 6개가 아니라. 그죠? 6개 하니까 또 도대체 내가 모르는 2개는 무엇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4개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관련된 요 3개도 같이 공부하고 소, 돼지로 나눠서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6번. 자, 채소류에서 감염 가능한 분선충 맞습니다. 연어에서 감염 가능한 유구각구충 틀렸습니다. 자, 연어는 누구였어요? 광절 12조충이죠, 여기. 자, 광절 12조충에 연어가 들어갑니다. 누구로? 제2중간숙주로. 연어라던가 숭어라던가 농어라던가 이런 친구들 들어가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반담수어라고 불러요. 왜? 반은 바다에 살고 반은 강에 살고. 또 여기 연어, 숭어, 농어하고 또 누구도 있어요? 담수어도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광절 12조충의 제2중간숙주는 이 친구다. 자, 유구각구충의 그러면 제2중간숙주, 즉 인간이 먹는 형태는 어떤 고기를 잡아먹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다? 가물치. 그죠? 가물치라던가 뭐 미꾸라지라던가 메기,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뱀장어. 이런 애들을 섭취했을 때 이 유구각구충에 감염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유구각구충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인간이 종말숙주가 아니다. 인간은 종말숙주가 아니에요. 개고양이가 종말숙주예요. 인간은 그러면 제3숙주, 뭐 2숙주 이렇게 이 중간숙주, 인간은 중간숙주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간숙주가 아니다, 인간이 중간숙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기생충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성충이 되는 게 아니라 유충의 형태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충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성충이 된다? 개고양이에 들어갔을 때. 왜? 얘는 종말숙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고양이에 들어갔을 때 유충은 성충이 되고 성충이 되면 뭐가 돼요? 알을 낳을 수 있죠. 충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친구들이 종말숙주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말숙주가 아닌 중간숙주가 되게 되고요. 유구각구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형태는 뭐 가물치를 먹는다거나 우리가 막 물벼룩을 먹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벼룩의 형태에서는 감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다. 자, 돼지고기 톡소플라즈마 맞습니다. 다음에 오징어 아니사키스 맞아요. 자, 오징어 말고도 우리 아니사키스는 누구였냐면 해산 갑각류, 해산 어류,
해산, 포유류 이렇게 앞에 해산이 붙었어요. 아니사키스는. 그래서 해산 갑각류에는 누가 있었어요? 크릴새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친구. 그 다음에 해산 어류에 여기 애들이 있어요. 오징어부터 해가지고 뭐 고등어, 갈치, 그 다음에 청어, 대구, 명태, 낙지 이런 애들이 해산 어류예요. 그 다음에 해산 포유류는 뭐냐면 고래, 돌고래 뭐 이런 애들을 해산 포유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사람은 없네요. 역시 사람은 정말 숙주가 아니에요. 사람은 중간 숙주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아니사키스에 유충이 들어와도 유충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고래의 몸속에 들어가면 충란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성충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요.